안녕하세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다 보셨어요? 완전 가슴 찢어지게 시작을 하더니 가슴 답답하게 끝나버려가지고 이럴 거면은 8개 에피소드 말고 한 3개 정도 더 해가지고 아예 시즌2로 확 완결을 짓지 그랬냐, 그러면은 차라리 끝까지 봤을 텐데 이래갖고 어떻게 시즌3를 보나 싶은 마음으로 저는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게 어차피 게임 원작이 있어가지고 게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요 다음에 이어지는 시즌3의 스토리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엘리의 시점으로 봤는데 이거를 에비의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게 느껴졌고 그 반대 입장을 해보게 하는 게 게임에서는 흘러가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게임이랑 다른 결말을 보여줄 게 아니라면 저는 시즌3는 안 보고 딱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진짜 만든 사람을 막 욕하면서 봤거든요. 아니 우리 조엘을 저렇게까지 괴롭히면서 죽여야 했냐, 그냥 깔끔하게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리고 시즌2 내내 엘리랑 디나는 왜 사랑에 빠지는 건지가 그 감정선을 탈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해가 안 되고 붕 뜨는 느낌으로 좀 답답하게 봤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대체 어떤 면에서 끌렸지? 왜 좋아하게 되고 이게 사랑한다는 말까지 나아가게 된 거지? 차라리 디나랑 제시가 사귀었다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나이 또래의 연애를 조금 미숙하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둘이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친해지고 이런 식으로 사귀는 게 더 맞지 않나? 엘리는 엘리 나름대로 너무 좀 붕 뜨지 않나? 요런 게 요 큰 두 가지 불만이 이어졌고 마지막 결말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사이다까지는 아니어도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찝찝했어야 됐나? 그리고 좀 시원한 전투씬, 액션씬도 좀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도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 봤으니까 스토리 잠깐 같이 돌아가 보면서 되짚어보자면요. 조엘이 완전 부숴놨던 파이어플라이스의 남은 멤버들이 조엘을 찾아와서 복수를 하게 될 거라는 암시까지를 하면서 어쨌든 시즌 1이 끝났었죠. 근데 시즌 2의 첫 시작이 진짜 너무 강렬하면서 슬프면서 분노를 막 이렇게 일으켰던 게 결국 조엘 입장에서는 불쌍한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 여자를 구해주려다가 그 사람이 하필이면 자기를 죽이려 온 사람이라서 아주 불쌍하게 총도 맞고 꿀붙이를 두드려 맞으면서 죽죠. 근데 더 화나게 하는 거는 이 조엘을 죽인 것도 죽인 건데 에비가 이렇게 조엘한테 복수하러 온 과정에서 잭슨 마을 주변의 감염자들을 팍 건드려가지고 완전 마을 하나를 날릴 뻔하잖아요. 사람들 다 완전 많이 죽기도 하고 막 화염방사기 쏴도 안 죽고 막 이럴 때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막 토미 삼촌도 죽을까봐 엄청 조마조마해서 봤거든요. 이제야 좀 평화를 찾은 것 같은데 이럴 수는 없어 이러면서 되게 또 간절하게 그 액션씬까지는 그래도 볼만한 영상미다 이러면서 봤는데 그래도 시즌 1에서는 여러모로 액션씬이 뭐 어떤 걸 뭐 큰 걸 터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대 사람에서 그런 아주 긴박한 액션도 있고 그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보였었는데 시즌 2에서는 되게 멋있고 긴박했던 전투씬이 맨 처음에 잭슨 마을이 이렇게 감염자들한테 대항하는 그 큰 전투밖에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도 그냥 요 정도의 전투라면 계속 보겠다 싶었는데 또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 피해를 복구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조엘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하러 가자 이런 마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이 마을의 재건에 힘쓰자 복수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죠. 근데 엘리가 여기서 더 화가 나고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조엘이랑 했던 마지막 대화에서 완전 가슴에 대못을 막아놔가지고 더 슬픈 마음으로 자기는 복수를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혼자 가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절친인 디나, 이때까지는 연인이 아니었는데 디나가 함께 가기로 합니다. 이 길이 쉬워 보이지가 않는 게요. 최근에 순찰을 나갔다가 이 감염자들 있잖아요. 버섯 표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게 지능형으로 발전한 단계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쫓아왔었는데
이제는 요령껏 막 전략을 짜가지고 숨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감염자들의 더 위험해진 상태를 확인한 기였기 때문에 아무리 막 인생의 절반 이상을 길거리에서 생존하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그래도 쉽지 않겠구나 하면서 이 힘든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 가는 길에 새로운 세력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상한 문신이랑 복장을 한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집단이 하나 나오는데 이 집단은 엘리한테 이로운지 아닌지가 좀 모호해요. 일단 엘리가 복수를 하러 가는 대상이 애비죠. 이 애비는 파이어플라이스가 없어져가지고 워싱턴 늑대 해방연합 요런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비 종교 집단이랑 요 늑대 집단이 사이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엘리한테는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시즌2에서까지는 엄청 좋진 않았었는데 그냥 그 정도의 역할로 할 거면 나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좀 시즌3에 가서 좀 더 달라진 어느 편이 되건 도움이 되건 조금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면 모를까? 저는 시즌2에서는 요 이상한 종교 집단이 아무리 세기 말에 이런 집단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해도 이 스토리 세계 안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하고 어떤 그런 거였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이만큼의 비중이 있어야 될 거였나? 내가 그 뜻을 잘 캐치를 못했나? 이러면서 내내 봤던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디나를 구해주려다가 한번 물려가지고 엘리는 나는 사실 면역자다 라고 자신의 큰 비밀을 말하고 그 순간 디나는 나는 사실 지금 임신했다 라고 자신의 큰 비밀을 말해가지고 혹시 드라마 슈츠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 마이크가 나 사실 하버드 안 나왔다라고 밝히고 나서 레이첼이랑 이렇게 러브러브하고 사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디나랑 엘리가 서로의 사랑을 이렇게 자신의 크나큰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러브러브 하는데 잘 공감되고 몰입되는 감정선이 안 와닿아가지고 아니면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니네가 지금 그럴 때야? 이런 반응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또 몇몇 장면들은 이거 참 낭만이네 싶은 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애틀로 가면서 악기 상점에서 기타를 들고 엘리가 그 노래를 부르죠. Take On Me를 부르는데요. 세상이 한번 망했잖아요. 그리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말 위기 속 상황인데 대체 어떻게 노래를 부를 여유가 있냐? 라고 머릿속에서는 약간 화도 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게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잖아요. 아무리 고달프고 마음이 메말라가고 진짜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부르는 따스함이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예술, 그러니까 음악, 예술 같은 것들은 그 틈새를 비집고 와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그런 걸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효율적으로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는 존재구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왜 애들이 있어야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되게 철없어 보이는 작고 어린 존재들이 있어야 그런 생명의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어른들은 이미 나이를 먹었고 어떤 위기를 회피하려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살고 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지금 필요한 것만 집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 뭔가를 더 강렬하게 느끼고 또 그런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위기도 이렇게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이 위기를 잘 지혜롭게 돌파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협동을 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 면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망한 세상에서 썩어가는 가게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는 낭만적이었는데 사람에 따라 느껴지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쓸데없이 좀 불필요한 신파 감정으로 노래 부르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저처럼 되게 안 풀려가고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또 회상하는 장면에서 페드로 파스칼 다시 나와가지고 막 뭉클해지고 이랬었죠. 시애틀에 가서도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큰 위기 상황에서는 반가운 얼굴 제시가 나타나가지고 도움을 주기는 주는데요. 반가우면서도 살짝 껄끄럽습니다. 왜냐면은 아빠가 됐다는 것도 말해줘야 되는데
아, 내 뱃속에 네 애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게 너는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참 껄끄럽죠. 예,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기는 받는데 묘한 긴장감이 막 흘러요. 그리고 애비를 찾으러 가는 과정도 막 쉽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다가갔다 싶으면 두 걸음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애비가 그때 조엘한테 왔었을 때 그 동료들을 발견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상황을 되게 어렵게 하는 게 또 이 감염자들이 또 그런 요소가 하나 늘어나죠. 이제는 직접 이렇게 피부 접촉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도록 돼가지고 더 위험해진 상황 속에서 애비의 동료 한 명과 함께 아주 지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엘리는 당연히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몽둥이 집어들고 야 나는 안 죽을 거야 빨리 대답을 내놔 애비가 어딨냐 이러면서 사람을 쥐어패는데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약간 엘리가 조카나 동생이나 딸처럼 느껴지잖아요. 아 근데 이런 악마로 크길 바랐던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엘리가 되게 싫어했던 조엘의 면이 사람들을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죽여서 싫어했었는데 자기도 그걸 되어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자기 혐오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를 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떠나 있는 그런 복잡한 느낌이었습니다. 주인공 그 벨라 램지 있잖아요. 배우. 계속해서 게임 캐릭터마다 못생겼다 논란이 있긴 한데 아 연기력은 진짜 다 커버하지 않나? 그런 장면들의 그 복잡한 감정들은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비를 찾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시가 토미 삼촌이랑 같이 왔으니까 토미를 찾으러도 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팀으로 으쌰으쌰 해야 될 것 같은 순간에 꼭 엘리에게는 여기로 가면 되겠다 싶은 그런 선택이 오죠. 그래서 사실 엘리가 조금 이해가 되면서도 미워지는 게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다친 디나를 위해서 혼자 있을 토미 삼촌을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 살아남은 거에 만족하고 돌아가도 될 법도 한 상황에서 어쨌든 조엘의 복수를 하러 가는 엘리가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은 밉기도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장소죠. 아쿠아리움에 가면은 애비가 있다. 저길 가겠다라고 하는데 제시랑 말다툼을 해요.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잘 보이죠. 둘이 갈라지고 엘리는 혼자 막 물살 가르면서 이동하다가 잘못된 곳에 떨어져가지고 그 종교 집단 만나가지고 죽을 뻔 하다가 또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수족관에 가가지고 애비의 동료를 또 만납니다. 대치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정말 대치 상황일 줄 알았는데 또 일촉즉발의 또 위기가 오죠. 총을 쐈는데 엘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무고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자기는 딱 애비만 죽이러 왔는데 부수적인 피해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됐고 심지어 그 사람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는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면들이 잘 보였어요. 자신의 목적은 되게 뚜렷합니다. 조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수를 하러 왔는데 그 중간중간 마주쳐야 되는 거는 악마 같은 자신을 계속해서 보고 무능한 자신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괴로움이 막 쌓여가면서 보면서 그 디나와의 연애만 없었으면 약간 좀 그런 심층적인 그런 괴로운 딜레마들을 조금 더 공감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토미 삼촌도 찾고 집에 돌아가자 하는데 불길한 느낌이 싹 오죠. 애비가 결국 찾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시를 한 방 쏘죠. 그리고 엘리가 이제 나옵니다. 야! 이렇게 부르면서 나오죠. 둘이 드디어 마주합니다. 서로의 복수의 대상이고 서로 싫어하는 애비와 엘리가 딱 마주한 상황에서 총소리가 빵 나고 그 장면은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애비가 엘리를 총을 쏜 건지 혹은 뭐 게임 시나리오랑은 다르게 뭐 다른 사람이 도와주러 와서 애비를 총을 쏜 건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애비 시점에서의 시애틀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딱 이렇게 에피소드가 끝이 났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즌2에서 제일 마음에 남았던 거는 그 장면 있죠. 이렇게 조엘의 과거 회상씬? 거기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오랜만에 얼굴 보여주니까 반가웠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시즌1부터 저는 쭉 이렇게 속도 맞춰가지고 정주행을 했는데 그냥 조엘이 내 아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빠도 아니고 보면은 사춘기를 맞은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년 다른 선물을 준비해주고 되게 정성스럽게 살뜰히 챙겨주고 그런 딸바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17 생일이 되면서 확 바뀌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금쪽이 같냐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17이면요. 사실 한국 나이로 치면은 고2나 고3에 해당하는 나이면은 사춘기가 조금 뒤늦게 찾아온 편이거든요. 한 15세, 14세 그 정도에 막 반항할 때니까. 근데 조엘은 되게 엘리한테 잘해주는 게 자기 딸은 이 나이를 넘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고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게 해주고 싶고 뭔가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면서도 통제하는 딱 그 아빠, 전형적인 아빠 모습이잖아요. 근데 막 공룡 보고 좋아하고 우주선 타고 막 애같이 좋아했던 그런 딸에서 정말 한 시기에 확 막 삐딱선을 타버리니까 당황한 것도 보이고 어쩌면 저는 사실 엘리보다는 조엘의 입장에서 더 막 속상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가 미우면서도 왜 저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딱 리모컨 내려놓고 나가지고 보통 아이들은 좀 커가면서 응석을 부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나이부터 칼 들고 총 들고 사람 죽여가면서 살아온 애잖아요. 평소에 말버릇도 욕을 빼면은 문장을 끝맺지 못할 정도로 그냥 거칠게 살아온 앤데 마음은 또 여린 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막 밖에서 고생 하다가 이제야 잭슨 마을에서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가니까 그제야 조금 승도 내보고 이렇게 변덕도 부려보고 그런 아이로서 해야 하는 응석 부리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하는 과정을 그제서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마음속으로는 사실 솔트레이크에서 조엘이 사람들이 감염자가 나타났다, 다른 치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일까?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그러지 않았을 상황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다고 물어보고 싶지만 몇 년씩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조엘은 나를 구하려고 했겠죠. 그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세상에 사느니 나는 자살할래라는 마음을 갖고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게 되게 세상이 망해버린 후의 세계니까 엘리가 느꼈던 그 복잡한 그 치기 어리고 좀 그런 마음들 조금은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10대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엘리로서는 또 그런 복잡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잭슨 마을에 큰 이슈가 없었다면 그 사춘기를 좀 넘기고서는 조엘이랑 잘 지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마음 아프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엘과 엘리와의 관계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한테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는 이야기가 핵심이 되는데 이거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발 자연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60대 남자가 2명인데 톰 아저씨와 조엘 아저씨인데 드라마 속의 아저씨지만 너무 아프게 저 세상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너는 네 자식한테는 더 잘해줘 할 때 너무 짠해가지고 근데 이러고 또 왕좌의 게임 다시 보면 부성애 같은 거 없고 저는 그때도 페드로 파스칼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약간 슬픈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왕좌의 게임을 다시 정주행으로 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시즌 1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시즌 1은 사실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시즌 2에서 조금 더 흥미가 떨어진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시즌 1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선한 그룹, 악한 그룹이 딱 보이죠. 좀 쉽게 보여요. 그리고 공통의 적도 사람끼리라기보다는 그 감염자라는 공통의 적이 있고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권력으로 느껴지니까 그거는 뭐랄까요 싫어하기보다는 당연히 누구나 좀 저항하고 반발심이 드는 그런 구도여가지고 그래서 좀 더 쉽게 몰입을 하고 재미있게 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마치 게임 기반의 그거니까 액션도 중간중간 리얼하게 들어가가지고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긴장감, 액션의 긴장감, 이게 퐁당퐁당 나와서 이 리듬을 타가지고 그 흐름 자체가 시즌 하나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시즌 2에서는 지금은 전투 타임, 전투 빠바밤, 연애 타임, 연애 빠바밤, 과거 타임, 과거 빠바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즌 전반에서도,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서도 이쯤이면 조금 도파민을 자극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같은 리듬만 나오지? 라고 조금 보다가 좀 핸드폰 보고 딴짓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2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 좀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라서 저는 이 사람들이 뭐 인간의 어떤 본성을 잘 보여주고 공포감도 주겠지만 저는 좀 짜증나는 불쾌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종교 집단 같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의 집단을 보면은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힘든 거죠. 그런 걸 보기 힘든 게 있어서 더 시즌2가 재미가 없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럴 거예요. 세상이 한번 망한 뒤니까 그런 형태로 무리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지낼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는 세상 속에서 당연히 그러겠고 어떤 구심점이 되어주는 강렬한 독특한 그런 종교에 끌리겠지만 근데 너무 인간미가 상실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서사에 관심이 가지 않고 그냥 싫어. 그냥 저런 이상한 문신한 사람도 싫고 저렇게 누구랑 적이라고 저렇게 막 걸어놓고 다 총 쏴대는 사람도 싫어. 약간 다 싫은 감정만 줬어요. 어떤 그들에게도 사연이 있겠지만 그 사연을 알아보고 싶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시즌2가 좀 더 재미가 없게 느껴지지 않았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 마지막 화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시랑 엘리랑 이렇게 대조되는 면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시가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한 달간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는데 나 진짜 되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나는 이 잭슨 마을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어받을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너무나 강렬한 사랑을 느꼈지만 떠나지는 못했어 라고 스스로의 과거를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엘리는 사실 항상 보면은 뭐 순찰 나가는 것도 규칙대로 하는 거 한 번도 없고 맨날 지멋대로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굉장히 대비됩니다. 근데 엘리는 엘리 나름대로 그 둘이 막 얘기할 때 그 논리가 있죠. 엘리는 이렇게 어린 소년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고 토미를 구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 거냐, 그게 너 선한 거 맞냐 라고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을 딱 보여주죠. 그게 굉장히 그 순간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수하려고 그 먼 길을 왔어요. 그리고 엘리 성격이라면 자신의 친구가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는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같이 동행해주겠다라고 누구든지 그 편을 들어주러 왔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드라마 속의 디스토피아 환경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적인 삶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시가 좀 더 동료로 느끼기에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준수한 괜찮은 시민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종말이 오고 위기 상황에서는 엘리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한편이 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와 상황에 순응하는 인물하고 반항하고 제멋대로 구는 엘리가 반대가 되는데 이 둘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다가 달라지는 지점이 나왔을 때는 누구 한 사람이 옳아, 누구 한 사람이 선해 이런 개념과는 다르게 진짜 인간은 복잡하게 다양하구나 이런 걸 확 느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누구 편을 들고 싶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나는 사실 제시같이 그냥 좀 착하게 구는 사람을 사실은 더 선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디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디나는 되게 반대되는 두 사람에게 어쨌든 호감을 느껴서 연애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시를 좋아할 때는 되게 믿음직해 보여서 착해서
그런 면이 매력이라 좋아했을 거고, 엘리를 좋아했을 때는 제멋대로 군다는 건 사실 도파민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뭔가 예측 불허하고 이렇게 충동적인 재미를 주는 존재여서 그런 매력에 끌려서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애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꼭 상대방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사귀고 나면, 어떤 관계를 맺고 나면 이 사람이랑 다투게 되는 게 그 사람의 매력 가지고도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항상 어떤 한 면이 무조건적인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간다는 데 있어서 내 맘대로만 통제할 수 없음을, 그냥 약간 제가 좀 쓸데없이 되게 약간 이상한 연결고리를 교훈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마지막 화에서 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면에서 감동받고, 어떤 면에서 많이 아쉽고, 어떤 면은 그래도 좋으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와 드라마 이야기 계속해서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만나봐요. 안녕.